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미국 역사상 초유의 하원 의장 해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공화당 강경파가 주축이 돼 하원 의장을 축출한 겁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미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이 결국 가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하원에서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 투표는 찬성 216, 반대 210으로 가결됐습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 8명과 민주당 재석 의원 전원인 20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해임안이 통과됐습니다.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이 해임에 반대했지만 메카시 의장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토론에서부터 찬반 양론이 팽팽했습니다.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을 발의한 맥 게이츠 공화당 의원은 지난 주말 임시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메카시 의장이 민주당과 손을 잡았다며 의장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의 핵심에 신뢰할 수 없는 메카시 의장이 있다며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탐 엠머 의원 등 공화당 주류에서는 메카시 의장이 그나마 리더십을 발휘해서 공화당이 주도권을 쥘 수 있었다며 해임안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을 해임시키면 결국 민주당만 돕게 될 거라는 의견도 공화당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 내부에서 일어난 자중질환에 굳이 메카시 의장을 구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표결 전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해임안에 찬성하라고 말했고 실제로 한 표의 이탈도 없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 의장이 해임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당분간 의장석은 공석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내 책임 공방과 의사일정 차질이 빚어지면서 미 의회에서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임시 예산안에서 빠졌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도 빠른 시일 내에 편성하긴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이견이 가장 컸던 부분이 바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었습니다. 결국 임시 예산안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240억 달러 지원 예산이 모두 빠졌는데 이 하원 의장이 해임되면서 이 예산을 언제 다시 편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과 유럽 정상들과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공조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정상 등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탄약과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곧 시작될 겨울에 대비해서 에너지 인프라 복구 방안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는 겁니다. 커비 조정관은 특히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며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이 브리핑할 때까지만 해도 하원 의장이 해임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메카시 의장이 축출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논의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 임시 예산안은 다음 달 17일까지만 효력이 있어서 정식 예산안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예측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독일, 영국 등 유럽과 캐나다, 일본 등 주요 동맹 정상과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지속적 공조 방침에 일치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 계획이 아직 잡히지 않았으며 외교 채널을 통해 날짜가 조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각 3일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은 아직 북한에 안 갈 것이라며 그는 초대받았고 감사하게 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 방북 날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10월 평양 방문을 포함한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2차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류로 인한 소문 피해가 1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일본 정부가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 전력이 오염수 샘플에 포함된 삼중수소를 측정하며 2차 오염수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밑돌면 예고한 대로 내일 2차 방류를 진행합니다. 1차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17일 동안 7,800톤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로 흘려보냅니다. 일본 정부는 1차 방류 이후 지금까지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며 안전에 자신하고 있습니다. 4月24日に開始されたアルプス処理水の海洋放出について、これまでのモニタリングの結果からは計画通り安全に進められています。 하지만 1차 방류를 전후한 지난 8월 한 달 중국에 수출한 어패류 총액은 21억 8천만 엔, 우리 돈 200억 원 가량인데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7%나 급감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현 시점에서 중국의 금수 조치 여파로 인한 피해는 100억 엔, 우리 돈 907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민 지원을 위해 1,007억 엔을 투입한 데 이어 도쿄 전력도 상담 창구를 설치해 소문 피해 사례를 접수하며 보상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캠페인 등을 통해 자국 국민에게 가리비 등 일본산 수산물 소비를 호소하며 어업 종사자의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ホタテ料理、ホタテを使用したメニューをですね、もう一皿食べていただくとありがたい。 도쿄도 역시 도내 초밥 상점, 생선 가게에서 해산물을 먹거나 구입하면 포인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수출 물량을 따라잡는 데는 한계가 있어 중국과의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일본 어업 종사자의 피해는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2016년 이후 중단됐던 한일 금융당국 간 셔틀 회의가 오늘 12월 7년 만에 다시 열릴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김주현 위원장이 쿠리타 테루이사 일본 금융청장과 만나 금융당국 간 셔틀 회의 재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으로 한일 금융당국이 수장이 만난 건 201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민주당 신임 원내 지도부 구성 이후 처음 얼굴을 맞대고 인사를 나눕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 원내 지도부의 예방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여야가 대치하는 국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진교훈 후보에 대한 지원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서울 마곡동 진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를 엽니다. 이번 회의에선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거듭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함께 검경 등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이상동기 범죄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킬러 문항이 배제된 9월 모의평가 결과 국어와 수학 표준 점수 차가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껏 수학 고득점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입시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어는 최저 등급 맞추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9월 모의평가는 국어와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이 142점과 144점으로 지난 6월 모의평가 때 15점 차에서 2점 차까지 좁혀졌습니다. 국어 만점자 역시 6월에 10분의 1 아래로 급감했고 수학 만점자는 2,520명으로 6월 모평 때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어에서 EBS 연계 지문을 늘렸어도 선택지가 어려워져 점수 받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문학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답이 되지 않는 것들도 좀 분석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수학은 최상위권을 걸러내던 킬러 문항이 사라지면서 1등급 내 점수차가 17점에서 9점까지 좁혀졌습니다. 상위권 입시에선 수학보단 국어 점수가 변별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등급부터 만점까지도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형태로 이제 바뀐 시험으로 보이기 때문에 1점 1점이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실수를 줄이는 마무리 학습을 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인데도 1등급 4.3%, 2등급 13%대로 전년 대비 반토막 수준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등급 충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학이 결국은 킬러 문항을 배제를 하려다 보면 변별하기 위해서 국어하고 영어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나오는 거고 이 정도까지는 어렵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이게 영어 학습량을 좀 어느 정도 올려야 됩니다. 과학탐구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89점으로 특히 과탐2 모두 지난 수능보다 높은 수준이라 과탐2 표준점수를 그대로 반영하고 가점도 주는 서울대 경쟁에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9월 모의평가가 킬러 문항만 없을 뿐 대체로 어려운 시험이었다며 N수생이 역대 최다 응시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재학생은 수능 최저등급 충족을 위해 남은 기간 자신이 약한 과목에 더욱 시간을 배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선택지마다 왜 맞고 틀렸는지를 더욱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 이주 노동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주 노동자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1월부터 충남 금산에 있는 채소 농장에서 일한 캄보디아 여성 A씨. 이른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왔지만 마주한 현실은 고강도 노동과 밀린 임금뿐이었습니다. ពេលគាត់សន្យាគាត់ធ្វើអត់បានគាត់សន្យាថានឹងបើកឲ្យមួយអាទិត្យ1លានប៉ុន្តែជាក់ស្ដែងមួយអាទិត្យគាត់បើកឲ្យ 50,000 ហើយបើកបានតែ3អាទិត្យដំបូងទេហើយ9លាន 9,73,4,000 같은 농장에서 1년째 일한 B씨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1,200만 원, 6달치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주 노동자의 임금 체불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서 2019년 이후엔 체불 규모가 매년 1,000억 원을 넘기며 지난해엔 1,223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임금 체불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주 노동자인 비율도 꾸준히 올라가는 가운데 구제책도 있긴 하지만 한계가 뚜렷합니다. 임금 체불 보증보험 제도는 한도가 400만 원에 불과한 데다가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이 보장하는 간이대지급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는데 정작 이주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는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임금 체불을 입증할 책임은 오롯이 노동자의 몫으로 한국어가 서툰 이주 노동자들에겐 막막한 벽입니다. ដោយសារតែខ្ញុំពិបាកដោយសារតែខ្ញុំអត់ចេះភាសាកូរ៉េដល់ពេលចឹងទៅខ្ញុំពិបាកប្រាប់ទៅខាងក្រសួងអំពីបញ្ហាដែលខ្ញុំជួបទុក្ខលំបាក 고용 허가제로 취업을 받은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엔 악덕 고용주가 있는 일터를 떠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업장 변경 횟수가 최대 3번으로 제한될 뿐더러 고용노동부가 정해주는 곳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규정 탓에 새 일터를 고를 자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 허가제를 통해 이주 노동자의 취업과 계약 알선을 독점하는 정부가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소한의 그런 보호 장치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고용 허가를 해야죠. 정부는 가파르게 줄어드는 노동 인구를 메꾸기 위해 내년엔 이주 노동자를 최대 12만 명까지 더 고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땀 흘려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해 주는 게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쿠팡의 실적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이마트는 쿠팡의 로켓 배송에 맞서 지난 6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멤버십을 출시했습니다. 연회비 3만 원만 내면 캐시백에 더해 할인과 적립 혜택까지 제공하는 야심찬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발표한 이마트의 2분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 증가에 그쳤고 영업적자는 530억 원으로 적자폭이 407억 원 늘었습니다.
반면 쿠팡은 2분기에 매출 7조 7천억 원, 영업이익 1,94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지난해 3분기에 시작한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 기간 온라인 쇼핑이 익숙해지며 대세로 자리 잡은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소비자가 일단 행동 패턴이 형성이 되면 잘 안 바꿔요. 코로나 2년의 기간은 굉장히 길다. 그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다 보완이 돼가지고 이마트의 위기감은 높아졌습니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이마트 상품권을 지급하며 회사 살리기에 나섰고 사측은 정기 임원 인사를 앞당겨 단행해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대표를 경질했습니다. 이마트는 체험형 매장을 도입해 손님을 모으고 통합 멤버십의 효과가 가시화하면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수익성 중심의 안정화 전략으로 가는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전략은 한계가 있겠죠. 전문가들은 유통시장이 결국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고 오프라인 업체들과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오프라인 업체들이 디지털 중심의 IT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두 자릿수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며 역대 9월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지난 9월 한 달간 신차 판매량이 6만 8,961대로 지난해 9월 5만 9,465대보다 16% 증가했다고 현지 시각 3일 밝혔습니다. 지난 7월에서 9월 3분기 총 판매량은 20만 53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9개월간 누적 판매량은 59만 5,14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습니다. 이달 말이면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게 되지만 가장 윗선으로 지목된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새로 진영이 갖춰진 검찰 수사팀은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라 이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 년 전 10월 29일 헬로윈으로 들뜬 서울 이태원에서 압사로 159명이 희생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2달간의 수사 끝에 안전조치 소홀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관련자 2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현장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가장 윗선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선 1년째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김광호 청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인데 그동안 수사팀과 대검찰청의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장을 포함한 지휘 라인이 최근 새로 꾸려진 서울 서부지검은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럴 경우 기록과 법리 검토는 물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까지 배제할 수 없어 적잖은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보고를 안 받았을 리 없는 상태에서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 청장의 상급자인 윤익은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특수본에서 송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재판도 장기화하면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구속됐던 관련자 6명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159명의 국민이 희생된 이 참담한 사태에서 그 어느 누가 책임을 질 리가 없고 책임도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이태원 참사 1주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법원 선고로 처벌을 받은 당시 책임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서울로 올라와 처음 만난 여중생들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쯤 서울 양재동 산책로에서 처음 본 여중생 2명을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서울 시흥동 안양천에서 70대로 보이는 여성이 떠내려가다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안양천에 사람이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며 별다른 소지품이 없어 신원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실종 신고 여부 등을 파악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학부모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2일 한 인스타그램에는 고인이 숨지기 전까지 모두 500만 원을 받아낸 학부모의 자녀로 알려진 A씨의 글이 올라왔는데 A씨는 이제까지 알려진 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부모님이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에 위치한 호화 쇼핑몰에서 10대 청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외국인 등 최소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반쯤 시안 파라곤 쇼핑몰에서 총격이 발생해 중국인과 미얀마인 등 최소 2명이 숨지고 여성 경비원을 포함해 5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성이 들리자 고객 수백 명이 빌딩 밖으로 급하게 빠져나갔으며 일부 고객들은 식당 내 어두운 공간을 찾아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총성이 10발 이상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리 잡았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재택근무 흐름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구글과 애플, 아마존에 이어 메타까지 사무실 출근을 늘리기로 했고 이런 추세는 다른 업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는 지난달 주 3회 출근 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한 지 2년 3개월 만입니다. 메타의 최고 경영자 저커버그는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원격 근무를 늘려갈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사실상 이 계획을 접은 겁니다. I think we're going to be the most forward-leaning company on remote work at our scale, for sure. But we're going to do this in a way that is measured and thoughtful and responsible and in phases over time. 메타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사무실 출근을 늘릴 때도 재택근무를 고수했지만 최근 실적 악화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같은 이유로 이미 지난해부터 사무실 출근을 늘렸고 아마존은 해고 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해 직원들이 파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As tech workers, we were told many times during the pandemic that we were doing our best work, that our productivity was high as it's ever been. We made so much money. 특히 원격 근무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화상회의 플랫폼 기업 줌마저 주 2회 출근을 명령했고 최근 골드만삭스 등 금융업계로도 확산되면서 사실상 미국 산업계의 재택근무 흐름은 저물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원격 근무가 사무실 근무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인데 실제 관련 조사에서 재택근무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1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비용 절감 등 재택근무가 갖는 장점은 무시할 수 없지만 결국 기업의 생산성을 위해서는 직접 소통이 필수라고 여겨지면서 두 가지 근무 형태를 섞은 하이브리드 근무가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오후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 동안 부산 영화의 전당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공석인 집행위원장을 대신해 송강호 배우가 호스트를 맡아 국내외 손님을 맞이하고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하는 배우 주윤발 등이 참석하는 레드카펫 행사가 진행됩니다. 오늘 개막장은 장건재 감독의 한국이 싫어서가 상영되고 공식 초청작인 69개국 209편 등 모두 269편의 작품이 영화제 기간에 상영됩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LG는 2위 KT와 3위 NC가 나란히 패하면서 남은 시즌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1위를 확정하고 한국 시리즈에 직행했습니다. LG가 한국 시리즈에 오른 것도 지난 2002년 이후 21년 만입니다. 명절 연휴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10월 4일 수요일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볼 첫 신문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논란을 다룬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587만 대에 달했고요. 작년 추석에 비해서 6% 가까이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통행료 면제가 시행됐는데 설 명절 등과 합쳐서 연간 감면액을 따져보면 4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연간 통행료 수익이 4조 2천억 원 수준이란 걸 생각해보면 10% 수준에 달하는데요.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한 논란이 반복되곤 합니다. 먼저 열차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은 제외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간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생색은 정부가 내는데 한국도로공사, 즉 공기업의 재정만 악화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측은 점차 통행료 원가 보상률이 떨어지고 부채 비율은 늘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명절 통행료 면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폐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도입된 명절 통행료 면제, 현재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중국만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더 다뤄지게 될지 아니면 이번에도 반짝 논란으로 지나갈지 주목됩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한국일보인데요. 이번 연휴 꽤나 길었죠. 그래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 OTT 서비스를 보면서 시간 보낸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 달에 몇만 원씩 구독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정식 경로는 아니지만 이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국적을 변경해 망명을 떠나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가족끼리 아이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 결합 상품 등이 있기 때문에 4-5명만 모여도 월 2,000원대의 한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이러한 꼼수에 대한 검색량이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편법이긴 한데요. 소비자보다는 OTT 서비스 업체를 탓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가별로 가격 정책의 차이를 크게 둬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불편하고 불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와 함께 기사에서는 이러한 편법을 이용하면 계정이 정지되거나 사기를 당해도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함께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조선일보인데요. 3년 전에 60대 여성에서 요즘은 20대 여성으로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바로 우울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우울증 진단 인원은 작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서는 33%나 증가한 수치인데 세부적으로 보자면 여성이 67만 4천여 명으로 남성의 2배가 넘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1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대 또 60대 순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별과 연령을 모두 따져보면 20대 여성이 가장 많았고요. 또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취업 스트레스나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SNS를 중심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것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울증 진단 증가를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는데요. 더 이상 정신과 진료를 받는 걸 기피하지 않고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고 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불면증이나 무기력증 등이 2주 이상 지속되는 등 우울감이 심해지면 전문의를 찾아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이나 명상 등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할 필요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볼 마지막 기사입니다. 고서의 명복을 빕니다. 전국대학의 책 장례식이라고 쓰여 있죠. 그 아래는 그래프도 하나 보입니다. 전국대학 도서관의 책 폐기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67만여 권이었는데 작년에는 205만여 권까지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등 전자자료를 점점 더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국내 대학생 1명이 대학 도서관에서 빌려본 책은 2.5권으로 2018년 5.2권에 비해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한편 교수와 전문가들은 책 폐기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연구의 기본이 되고 또 소장 가치가 있는 책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해외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외 대학들은 수십 년 전부터 여러 대학이 함께 공동 보존 서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공동으로 책을 다루는 곳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부지 확보나 운영비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 됐고요. 단풍이 들게 되면 또 책 속에 단풍잎을 딱 곱게 끼워주는 그런 추억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점차 책이 사라지고 있어서 아마 이런 에피소드들도 추억의 한 장면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듭니다. 10월 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미국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장기간 고금리를 시사하는 발언들을 잇따라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기대만큼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거는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견조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지표의 가장 큰 부분으로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식고는 있지만 여전히 뜨겁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연준 의사들을 연준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줄을 세워 놓습니다. 어떤 식으로 줄을 세워 놓냐면 가장 매파적인 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가장 많이 세게 잡아야 된다는 분부터 가장 비둘기적인 분까지 줄을 세워 놓는데 최근 들어서 그 줄에 어느 정도에 가 계신 분이냐에 따라서 발언 수위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공통적인 부분은 어쨌든 간에 고금리가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준비해둬라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노동시장도 보면 미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은 이게 과열된 게 아직까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최근에 구인 이직 보고서가 연준에서 매달 나오는데요. 이것들 가장 최근 것을 보면 어쨌든 간에 구인은 계속해서 지금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직 같은 경우는 해고나 채용이나 퇴직 같은 경우가 큰 변화가 없는데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퇴직 중에서 자발적 퇴직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사에서 해고당한 게 아니고 스스로 나오는 경우인데 이건 어떤 경우에 자발적 퇴직이 맞냐 하면 노동시장이 활력이 있어서 내가 지금 잡을 이걸 관둬도 다른 쪽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자발적 퇴직이 느는 경향이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자발적 퇴직이 그렇게 줄고 있다는 관측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활력 있게 돌아가고 있다. 생각보다 실업률도 3.8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낮은 수준이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생각보다 낮고 그리고 신규 고용, 그러니까 비농업 부분 일자리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아직도 약간 뜨거운 감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여파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 여파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그런 부담이 좀 커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한국을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자본 시장이 발달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 같은 데서 자본 조달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좀 더 걱정스러운 건 우리나라의 영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따라서 시차를 두고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 그러면 사실 국고채 금리보다 약간 국고채보다 조금 덜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는 은행채나 이런 것들의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은행들의 결국은 자금 조달 압력
좀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이제 기업들에게 그 비용이 전가가 되면서 결국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좀 더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4%를 넘어서 작년 11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최대치로 올라와 있고요. 최근에 또 우리나라 은행채 발행 한도를 없앤 것이 이제 금융당국에서 없앤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채가 조금 더 발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다 보면 시장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나마 회사차에 비해서 안전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은행채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 그 회사채 같은 것들의 발행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좀 더 높은 금리를 줘야지 발행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럼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회사들의 자금 조달 압력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보면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어떤 영향 때문에 이렇게 좀 떨어졌을까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간에 셧다운이라는 아주 큰 부정적인 이벤트 하나가 끝났는데 또 거기다가 그것이 끝나니까 다시 이제 매크로 지표들로 좀 관심을 두고 이제 하다가 또 방금 전에 또 일어난 일이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원 의장이 지금 해임안이 사상 처음으로 가결된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정계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원 의장 해임 같은 경우는 지금 대리가 다른 분이 이제 대리해서 하원 의장직을 수행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공화당 지도부, 하원에서의 공화당 지도부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금 예산안이 임시로 통과는 됐습니다만 그 통과된 게 45일짜리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다음 달 17일 중순경이 되면 다시 예산안 협상을 해야지 내년에 그것이 타결돼야지 예산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되면 다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공화당 지도부가 이렇게 부재한 상황에 대한 어떤 시장의 우려들이 다시 조금 시장에 이렇게 암운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뭐 언급해 주셨지만 그 메카시 하원 의장이 조금 전에 좀 해임이 가결이 됐고 또 이후에 그 예산안 관련해서 후폭풍을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이게 지금 편성되는 예산안이 45일짜리 예산안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다시 협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전히 이 예산안이 왜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었나를 생각해 보면 공화당 내에서 한 10% 정도 차지하는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라고 부르죠. 이 강경파 의원들의 어떤 강력한 반대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45일 이후에 이러한 강력한 어떤 공화당의 강경 의원들의 반발을 어떤 식으로 공화당 내에서도 중재를 해서 민주당과 협상 테이블을 꾸릴지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내년 예산을 통과시킬지에 대해서 사실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높아진 상황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하원 의장이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것이 사실 표결에 들어간 것도 처음이고요. 가결된 것도 처음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오랜 수건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게 좀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원자재 가격의 한 10% 정도의 이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청 기업이 원청 기업에 이제 제공하는 제품의 원자재 가격이 한 10% 이상 정도 차지할 때, 그것이 일정 비율 이상 변했을 때 그것을 이제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이제 발급하는 약정서를 발급해야 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2008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주가 되고 나서 막상 납품을 할 때까지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버리면 하청업체는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의 가격을 고스란히 그들이 부담하는 상태에서 이제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다가 최근 들어서 그 논의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것을 이유로 상승하면서 이때 다시 얘기가 나왔고요. 이번에 법안이 6월에 발의가 되고 통과가 돼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법안이 실제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늘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 이른바 꼼수가 발동이 되는데 일각에서 이제 쪼개기 계약 방식으로 이 제도를 좀 피하는 꼼수가 우려가 된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네, 요 말씀해 주신 꼼수가 지금 사실은 약간 요게 그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뭐냐면 발주하는 기업이 소기업일 경우, 그다음에 1억 원 미만의 계약일 경우, 그다음에 90일 이내의 단기 계약인 경우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청업체가 10억짜리를 발주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1억짜리를 10개로 쪼개서 발주를 하면
이렇게 오늘 발효되는 법안에 저촉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그걸 피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고요. 지금 중소기업에서 얘기하는 또 하나는 이제 원재료에만 이것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 수도, 가스 같은 또 다른 생산 비용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것도 좀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중소기업 업계의 어떤 요구 사항도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한일 경제수장이 올해 연말부터 셔틀 금융회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7년 만에 재개가 되는 건데 어떤 안건들이 논의될까요? 이게 이제 7년 만에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와 일본의 금융청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결국 이거는 어떤 얘기들을 할 거냐면 미래지향적인 얘기들을 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기후변화 관련돼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어떤 산업 전환들도 필요하고 하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금융 부분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줄지 그리고 최근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일본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 이전까지는 사실 현금을 가장 많이 쓰는 국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국가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국가 주도적으로 약간 바꾸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아주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국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일본과 교류하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가 금융 감독이나 아니면 이제 전체적인 금융 산업에 대한 그 현안, 양국의 현안들이나 어떤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연휴 때문에 벌써 이틀이 지났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번 주 남은 날들 국내 주요 경제 일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 좀 주목해봐야 할까요?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8월 산업활동 동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7월에 저희가 산업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나를 보는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었는데 요것이 이제 생산, 소비, 투자가 다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8월이라면 정부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상저하고에서 이제 하고 쪽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과연 7월에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게 어느 식으로 지금 8월에 풀려갔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6월, 7월 계속해서 이제 2%였다가 8월에 다시 3%로 튀어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 유가 상승이나 또 추석 등의 어떤 계절적인 특수 요인이 있기 때문에 9월 물가가 어떤 식으로 다시 흐름을 전환했을지를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2분기 자금 순환 통계.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각각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서 얼마만큼 썼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소비는 사실 소비나 가계 측면에서 보면 소득이 좀 늘면서 초과 저축 같은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시장 같은 것이 약하니까 투자는 좀 덜 나가고 가계가 좀 보유하고 있었는 게 늘었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업황이 안 좋고 수출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자금 조달에 문제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과연 2분기에는 어떻게 조금 전환이 있었을지 아니면 그런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는지는 결국은 이제 우리 경제가 올 한 해 그리고 내년에 어떤 식으로 이제 물꼬를 틀어갈 수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예상대로 하고를 향해 갈 수 있을지 네. 좀 볼 수 있는 지표들이겠네요. 알겠습니다. 허준영 교수와 경제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꿀벌이 사라지면 4년 뒤 인간도 멸종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벌은 우리 생태계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폐사하는 꿀벌이 급증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그만큼 우수한 품종의 꿀벌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격리 육종장이 서해 한 섬에 있는데요. 양희력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벌통을 한가득 실은 트럭이 여객선에서 내립니다. 10분가량 달려 도착한 곳은 국내 유일의 꿀벌 격리 육종장. 꿀 수확 능력이 뛰어난 장원벌과 고품질 프로폴리스를 생산하는 봉교 1호 등 5개 우수 품종을 연구 육성하고 있습니다. 위도는 육지로부터 16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자연적으로 격리돼 있어 꿀벌들이 교미 과정에서 다른 꿀벌들과 섞일 염려가 없어 유전 자원을 보존하는 데 최적의 장소로 꼽히는 곳입니다. 농가를 통해 보급할 경우 원래 가진 특성이 증식 과정에서 사라지는 단점을 보완하려는 겁니다. 3년 전 문을 열어 여왕벌을 보존, 증식하기 위해 벌통 100통가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유전자가 섞이게 되면은
그 이제 품종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단일 품종으로서의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전자원의 개통 보존을 위해 자연 번식뿐 아니라 인공 수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꿀벌의 품종 관리는 변화하는 환경에 안정적인 개체 보존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최근 사라지거나 폐사하는 꿀벌이 급격히 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이 많아서 좀 힘들다. 그럼 질병의 저항성이 높은 품종을 우선 보급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생태계 종 다양성을 그대로 유지 보존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품종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곳에서 보존되는 우수 품종 꿀벌은 앞으로 지어질 각 지자체 증식장을 거쳐 양봉농가에 보급될 계획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꿀벌의 폐사를 줄이기 위해 응애 등 병충해의 저항성이 강하거나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빠른 꿀벌을 육종할 계획입니다. 전북 부안 위도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오랜만에 출근길 다소 쌀쌀하다 싶은 가을 아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2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내륙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낀 곳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지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오늘 운전하실 때는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감속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현재 시정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특히 더 좁혀진 모습인데요. 이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강이나 호수 주변 또 터널 출입구에서는 꼭 감속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비가 잠깐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는데요. 양은 많지 않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고 특히 중부 산간을 중심으로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4.2도, 대전 11.1도, 부산은 17.4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예년 수준으로 선선하겠고 남부지방에서는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과 광주 24도,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낮겠습니다. 오랜만에 일상으로 복귀한 이번 주 찬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 경기 북부와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얼음이나 서리가 관측되는 곳도 있겠는데요. 농작물 피해 없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